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행.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염원 CBS 지식 콘서트 All About 엑스포. 오늘 사회를 맡은 CBS 아나운서 이강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살아있네요. 오늘 부산도서관 모들락 극장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에 한 10년 만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사실 그 대학교 친구들이랑 와서 부산 국밥, 돼지국밥, 밀면, 맛집 위주로 찾아다녔는데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와 보니까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 있더라고요.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특히나 부산역에서 내려서 오는데 곳곳에 이정재 씨가 이정재 씨 얼굴이 그 멋진 미소가 보였고요. 그리고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이런 부산의 7개의 교량을 연결하는 세븐브릿지의 야경도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마치 도시 전체가 커다란 비축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주 황홀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제가 여기저기 구경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이번에 부산 올 때는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왔습니다.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하는 부산시에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보태드리고자 함께 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부산의 엑스포 유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유치에 반대해서 오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찬성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엑스포란 대체 무엇이고, 부산이 왜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가,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저희가 특별한 연사 두 분을 모시고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부산이 배출한 방송계 블루칩 슈퍼스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상상력의 전시장 엑스포라는 책을 쓰신 오룡 작가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엑스포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썬킴 씨부터 모시겠습니다. 주제는 엑스포가 뭐길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짧게 여러분과 함께 엑스포란 과연 무엇인가, 일단 저는 인트로 개요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저기 정말 엑스포의 전문가가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오룡 선생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엑스포 강의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한 30,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만국박람회랑 우리가 대전 엑스포 할 때 그 엑스포랑 다른 행사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같은 행사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됐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만국박람회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다가, 원래 엑스포는 엑스포지션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영어로는요. 그걸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만국박람회로 바꿨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일본식 표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그걸 세계 박람회로 바꿨다가 이제 그걸 영어식 표현 엑스포지션,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엑스포라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만국박람회와 엑스포는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엑스포, 만국박람회 또는 세계박람회라고 하는 이 행사는 어떻게부터 시작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올림픽은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나와가지고 스포츠 경쟁을 벌리는 그런 이벤트죠. 월드컵은 축구고. 근데 엑스포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엑스포가 무엇인가? X가 4개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엑스포를 딱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엑스포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개최하는 나라가 또는 오는 나라가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 정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의 향연이 엑스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초의 엑스포, 그러니까 만국박람회를 이제 언제로 보냐? 산업혁명이 끝난 한 18세기 초반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쟁 국가인 건 아시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가 이만큼 기술을 발전시켜 놨는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요. 와라, 우리 영국이 이런 제품 만들었다. 너희는 못 만들지. 프랑스도 위위 이다도시 이다시골. 야,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너희는 못 만들지.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런 그 세계 박람회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도 일으키고 우리는 자신 있다. 와라! 프랑스도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든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프랑스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나폴레옹 3세라는 인물이에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말 타고 다니는 그 아저씨 나폴레옹 1세의 한 손잡벌 되시는 분인데, 이름만 나폴레옹이지 굉장히 새가슴 밴댕이 소갈딱지였어. 또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야, 우리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와서 전시하는 세계 엑스포를 열면은 파리에서 만에 하나라도 경쟁 국가인 영국 제품이 우리보다 좋다는 소리 들으면 네가 책임질래? 이게 이제 약간 겁이 난 거예요, 나폴레옹 3세가. 제가 왜 책임을 집니까? 황제께서 책임을 지셔야죠. 그래? 아이,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국내 엑스포를 먼저 하자. 그래서 국내 엑스포를 먼저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걸 딱 누가 봤냐면은, 야, 저 프랑스 애들 정말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있잖아요. 그걸 만든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거든요. 불과 얼마 전엔 그 기준으로 홍콩도 영국 식민지로 만들고 태양이 지지 않는 전 세계의 모든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던 영국이, 그러면 프랑스가 지금 저기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볼까? 해서 1851년에 처음으로 월드 세계 엑스포를 영국 런던에서 개최를 합니다. 자신감으로 바탕으로. 그래서 여기에 프랑스가 충격을 먹어요. 가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게 뭐냐? 뭐 유리로 만든 것 같이 큰 궁전이 있는데 수정궁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탈 팰리스.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축구팀도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 런던에 가면 크리스탈 팰리스 역도 있거든, 지하철역. 무려 2만 평 부지에 유리로 만든 궁전을 만든 거예요, 영국이. 봐라.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대량으로 유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 뭐가 있었냐면 창문세라는 게 있었어요. 이 창문세가 뭐냐면 소득세 개념인데 집이 크면 클수록 창문이 많을 것이다. 굉장히 게으른 국세청 직원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창문 6개니까 6개만큼의 세금 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은 큰데 세금 안 내려고 창문 수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1800년도 초반에 지어진 영국 건물들을 지금 영국 여행 가서 가지고 보시면은 정말 건축물은 큰데 창문이 없어요. 세금 안 내려고. 요 1800년도 초반에 영국이 창문세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럼 뭐가 이제 붐이 일어나냐? 야, 우리 돈 많은 거 보여주기 위해서 평수가 넓으면 그만큼 우리 창문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창문 찍어내! 갑자기 유리 수요가 폭발을 해버려요.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에서 유리를요. 그거를 영국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짜잔! 2만 평 부지에 우리는 유리로 만든 궁전을 지었다. 물론 지금은 그게 화재로 소실돼가지고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걸 보고 프랑스가 멘붕이 온 거예요. 우와, 이거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도 하자. 곧 다가오는 1889년이 어떤 해냐? 프랑스 혁명 100주년 되는 날 아닙니까? 그치. 그때 우리 파리에서도 세계 박람회를 연 다음에 쟤네들 런던에서 수정궁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저거 약간 필적할 수 있는 뭔가 뭐 없냐? 그러면요, 영국이 양옆으로 좌우로 퍼졌다면 우리는 아래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쪽으로. 그래, 위로 올리자. 뭐로 올리면 좋겠냐? 저기요, 철제 교량 전문가가 있는데 걔 보고 철탑 하나 세우자고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그래. 그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스타프 에펠이요, 철제 교량 전문가였거든요. 여러분 그 뉴욕 앞바다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여신상도 구스타프 에펠이 만들어준 거예요. 메이드 인 프랑스예요, 그거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독립 100주년 되는 해 1876년에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가 선물을 해준 거거든요. 에펠이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자유의 신상 앞에 있는 거 약간 색깔이 옥빛이다 보니까 이게 돌로 만든 거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다 철이에요 이거요. 나중에 뉴욕 여행 가시면은 자석 한번 붙여보세요. 딱 붙어 이거요. 철이구나. 에펠한테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에펠 일로 와봐. 네, 네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제 구조물 만들어. 곧 우리가 파리에서 박람회를 여는데. 알겠나? 네. 해서 올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펠탑인데 처음에 이제 에펠탑이 이제 그 파리 만국 박람회 기념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걸요. 부셔라고. 저게 웬 흉물이냐. 그 아름다운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이런 아름다운 거리에 개선문도 있고 한 이런 석조 건물의 패러다이스에 생뚱맞은 시커먼 게 하나 올라가니까 없애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없애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 문인 모파상 아시죠? 모파상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는 저 에펠탑이 진짜 싫다. 집 구할 때마다 에펠탑이 안 보이는 쪽으로 창문이 뚫린 쪽으로 집을 구한다. 그리고 이 모파상은 또 뭘 했냐면 매일 점심을 에펠탑 안에 들어가서 먹었어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왜? 에펠탑 안에서 밥을 먹으면 에펠탑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여간 그게 이제 20년 후에 철거를 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어떤 게 터지냐면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펠탑이 통신탑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라디오 송신탑 또 TV 송신탑 이 역할을 하면서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아무리 못생겨도 계속 보다 보면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지금은 파리의 뭐라고 할까 명물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제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여러 엑스포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엑스포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엑스포 전문가이신 우리 오룡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1904년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이 엑스포가 열립니다. 1904년이면은 1년 후에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해예요? 1905년은? 누가 88 올림픽이라고 하셨어요? 네? 을사늑약 정답 빙고. 이야, 외교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을사 오적에 의해가지고. 그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바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아세요? 바스라 테프트 밀약이 뭐냐면은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잖아요. 미국이 딱 봤을 때 저 동네의 짱은 이제 일본이다라고 미국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눠 먹자. 우리 미국과 일본이. 어이 일본 니들이 대한제국 먹어. 한반도. 그 대신에 우리 미국이 필리핀 먹는다. 콜 해서 몰래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가스라 총리와 미국의 육군 장관이었던 윌리엄 테프트가 몰래 도쿄에서 밀약을 맺은 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거든요. 1904년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필리핀을 식민화하려고 했는데 미국 국내에서 여론이 안 좋아. 뭐냐? 아니 우리가 지금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가지고 남북전쟁을 끝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또 식민지냐고. 이거를 미 권력자들이 정부 측에서 무마하기 위해서 뭘 했냐? 필리핀 보면 여러분 그 이 루손 섬이라고 북쪽에 있는 섬 있죠. 여기서 원주민 2,000명을 잡아와요. 잡아와서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 인간 동물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원주민들을 전시해요. 나중에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양복 입은 미국 신사들이 딱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필리핀 원주민들을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진이 남아 있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그 왜 그랬냐면 당시 미 정부가 봐라 필리핀 사람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subhuman 약간 준 인간들이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개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식민화한다. 이걸 정당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그때 박람회를 약간 악용을 한 케이스가 세인트루이스 박람회거든요. 그 너무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또 안 좋으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브라 삐 월드 삐 그거가 탄생한 것이 또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예요. 왜냐? 당시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어떤 식으로 아이스크림을 팔았냐면 쇠 접시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스쿱을 퍼가지고 뚝 올린 다음에 이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접시를 당연히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설거지하는 스피드가 못 따라가 이 주문을.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하나 딱 보니까 옆 가게가 벨기에 와플 가게였어요. 어이 벨기에 와플 좀 빌려줘. 우리 접시로 쓰게. 그래서 와플을 빌려가지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애들한테 주니까 딜리셔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요. 요즘도 그렇게 먹잖아요. 벨기에 와플 해가지고.
이거다. 벨기에 분. 그거를 좀 꽉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 봐봐. 그거 우리 접시로 쓰게. 당신도 윈, 우리도 윈, 윈윈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납작하게 와플을 눌러가지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 얹어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얇다 보니까 동그랗게 말리게 되어 있게요. 말리게 되니까 손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어가지고 먹어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먹고 있는 월드비 브라비입니다. 자, 저는 세인트루이스 박람회까지 하고 다음 박람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실 분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썬킴 씨의 강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재밌으셨죠, 여러분? 제가 저분이랑 서울에서 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초겨울에도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고향에 오셨다고 되게 멋있게 차려입고 강연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약간 에펠탑 효과 같습니다. 예, 멋있어 보이고. 자, 엑스포의 탄생과 초기 엑스포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좀 스케치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강연 썬킴 씨가 진짜 엑스포 전문가다라고 수차례 언급하셨던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인간의 꿈을 현실로 만든 170년 엑스포 역사를 한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아낸 분이십니다. 엑스포에서 우리는 미래를 본다. 상상력의 전시장 엑스포라는 주제로 오룡 작가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상력의 전시장 엑스포 저자 오룡입니다. 오늘 썬킴 작가님 이렇게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 이 엑스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오래됐죠. 17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1851년에 엑스포의 효시를 이룬 정말로 큰 대박람회가 열린 이래로 3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오는 것이고 우리 부산이 지금 유치 추진하고 있는 2030년 월드 엑스포가 바로 이 170년의 역사 위에 서 있는 큰 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썬킴 선생님 소개해 주신 엑스포의 뒤를 이어서 20세기 그리고 현대 엑스포까지의 흐름을 좀 간략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가 엑스포에 처음으로 참가한 게 언젠가 이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오래됐습니다.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대조선의 국호로 영어로는 코리아라고 표기했는데 이제 한자로는 대조선 이런 국호로 우리가 엑스포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참가고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이게 의외로 우리가 엑스포하고 인연이 길기 때문에 작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낼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우리가 1세기 넘는 엑스포의 인연을 갖고 있다. 이 1893년 시카고 박람회는 굉장히 그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박람회장이 고딕 양식으로 하얀 건물들로 쫙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게 화이트 시티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워싱턴 내 내셔널 몰이라는 워싱턴의 핵심부를 설계할 때 이 전범이 됐습니다. 이게 모델이 됐어요. 지금 화이트하우스라든지 이 백악관이라든지 또 미국 의사당 건물 캐피톨 힐이라는 그 건물이라든지 워싱턴 메모리얼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거의 시카고 박람회장을 갖다가 떠다 나온 듯이 똑같이 이렇게 박람회장을 만들어서 미국의 도시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문명의 산물들이 이 엑스포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발명품이 이 놀이공원일 거예요. 놀이공원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또 용인에 가면 우리가 있는 뭐 이런 테마파크들 이걸 말하는 건데 이 테마파크라는 게 그전 엑스포에서도 그런 오락 기능들은 있었지만 이 시카고에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시카고 박람회장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대규모
오락 시설이 들어섰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놀이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도시를 관람하는 그 대관람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빙글빙글 도는 바퀴. 예, 이게 처음으로 페리스 휠이라는 그 개발자가 조지 페리스였는데 이 페리스 휠이라는 바퀴가 들어서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놀이공원이라는 게 최초로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조선의 이름으로 박람회에 가서 한국관을 코리아관을 지었어요. 그때 작은 규모였지만 그 기와를 구워가지고 한옥 양식으로 짓고 거기다가 뭐 집신에서부터 우리의 그 민속품들 이런 것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정경원이라는 종산품 2조 관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고종의 칙지를 받고 20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가서 참가를 했고 그때 이제 10명의 그 장학원이라는 궁중아학을 하는 조선의 그 기관이 있었는데 그 장학원 악사들이 10명이 가가지고 처음으로 최초로 아마도 서양에서 우리의 아악이 우리의 가락이 이렇게 울려 퍼진 최초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개막식 날 그런 공연도 하고 일어났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8년이 우리가 최초로 130년 정도 되는 이런 시기에 벌써 엑스포에 참가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엑스포 1900년 파리 박람회에도 우리나라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면서 국호를 가지고 이런 대회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건너뛰어서 1962년 시애틀 박람회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시 참가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 모든 엑스포에 참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엑스포하고의 인연이 이렇게 길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둘 만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엑스포의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좀 넘어오게 됩니다. 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같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아까 성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인트루이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이런 미국의 대도시들에서 돌아가면서 엑스포를 크게 개최하는데 이 미국의 엑스포의 특징은 미국의 상업주의가 아주 짙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엑스포도 하나의 비즈니스다. 이거를 수지를 잘 맞춰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엑스포를 주도를 해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정점을 이룬 아마 엑스포라면 1939년 뉴욕 박람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지상 최대의 쇼라고 불렸던 대규모 박람회였는데요. 또 이것이 엑스포를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국제박람회 기구라고 있습니다. 이제 BIE라는 약자로 쓰는데 이 BIE는 뒤늦게 성립이 됐어요. 사실은 1928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세계 박람회는 다 뭐냐? 그거는 다 각국들이 알아서 했는데 나중에 이게 뒤늦게 생기면서 추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를 골라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박람회들이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계 박람회 리스트에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추인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BIE가 실질적으로 관장한 최초의 엑스포는 1930년대라고 볼 수 있고 그중 가장 중요한 엑스포가 39년에 뉴욕 박람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뉴욕 박람회의 개막식을 TV로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송신탑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뉴욕에 텔레비가 있었냐 그러면 2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대가. 그래서 그 200대의 수상기로 생중계되는 NBA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거를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와서 개막식을 하고 아인슈타인이 우주광선에 관한 개막 연설을 하고 이랬던 박람회고 크때 뉴욕 박람회의 유산으로 남은 것이 타임캡슐이라는 게 최초로 나왔어요. 타임캡슐. 여기다가 2.3m 크기의 타임캡슐을 지하 15m에다 묻었는데 거기다 뭐 미키마우스 손목시계다 뭐 야구공이다 뭐 이런 모자다 이런 당시의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이런 물품들을 50몇 종을 넣어가지고 땅속에다 묻었어요. 근데 그걸 언제 개봉하라 그랬냐 하면 무려 5,000년 후에 개봉하라. 물론 아직 못 열었겠죠. 1939년이니까 6,939년에 이걸 열어라. 이렇게 하는 그 타임캡슐을 묻은 적이 있습니다. 이 타임캡슐이 그때 막 유행을 해가지고 또 따라하기 잘하는 나라 있잖아요. 일본이요. 일본이 1970년 오사카 엑스포 할 때 타임캡슐을 또 묻었어요. 그 똑같이 5,000년 후로 해가지고
그런 뉴욕 박람회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뉴욕 박람회 말쯤 가서 2차 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2차 대전이 좀 늦게 나갔기 때문에 그때 엑스포는 끝까지 열렸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당연히 올림픽도 그렇고 모든 국제 행사들이 휴지기에 들어가고 침체기에 들어갔는데 엑스포도 한 10여 년간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음 중요한 엑스포가 1958년 벨기에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때는 상당히 엑스포의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그 전에는 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발명품들을 내놓고 이랬던 엑스포가 이 너무나 우리가 찬양하고 했던 과학기술들이 이 인류를 대량살상으로 모는 총뿌리로 돌아왔다. 이런 어떤 반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성 회복,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그 엑스포가 1958년 브뤼셀, 벨기에에서 브뤼셀에서 이걸 하면서 그 상징탑도 원자 핵을 커다랗게 확대한 그 상징탑을 세우고 아토미움이라는 이 탑을 세우고 지금도 그 기념공원에 서 있습니다. 들어가 볼 수도 있고 한데 1967년 몬트리올에서도 엑스포가 인간성 회복을 주제로 해서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엑스포의 역사의 변곡점이 될 만한 중요한 엑스포가 1970년 그 오사카 엑스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박람회라는 말하고 엑스포라는 말을 이렇게 혼용하고 있는데 엑스포라는 말은 1960년대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엑스포라는 말을 쓴 거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가 처음입니다. 이 오사카 엑스포에 우리나라도 물론 참가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엑스포가 우리한테 정말 현실로 눈앞에 다가온 최초의 엑스포가 이 오사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건너 일본에서 바로 열렸고 실제로 엑스포에 그때 우리 근로자들이 가가지고 용역으로 그 공사에 참여도 하고 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한국관을 지어서 참여를 했었죠. 또 부산과의 좀 특별한 인연을 생각하면 이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그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왔다 갔다 하던 그 관부연락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시모노세키 왔다 갔다 하던 이 관부연락선이 재개를 하려고 일본 측에서는 계속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에서 이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때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가는 이름은 아마 관부연락선이 아니고 뭐 페리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관부연락선이 부활했다는 이러한 또 인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사카 엑스포는 이 엑스포가 그동안에는 완전히 서구 중심, 북미와 서유럽의 서방 중심의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드디어 아시아에도 왔다. 아시아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엑스포 전체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였고 그 1970년 전에 인류가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달에서 가져온 그 돌, 월석, 달에서 온 그 돌이 아주 미국관의 인기 만점의 전시물이었던 그런 박람회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 이제 아시아로 돌아온 이후로 그 뒤로는 미국의 뒤를 이어서 아시아가 엑스포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3년에 대전에서 엑스포를 열었고 이 올림픽과 엑스포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국가의 역량을 총 결집을 해가지고 이 개발 동력으로 삼는 이런 그 방식이 일본, 한국, 중국 이 순서대로 해서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언제 지금 엑스포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2010년에 상하이에서 엑스포를 했는데 이거는 뭐 엑스포 역사에서 가장 그 모든 것이 모든 방면에서 역대급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최대의 관람객, 최대의 박람회장 면적, 뭐 모든 부분에서 통계에서 하루 최대 입장객 100만도 처음 넘어봤고 또 실제로 한국관도 아마 가보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 텐데 한국관도 대박을 터뜨렸죠. 그래서 한국관 방문자만 750만 정도 이렇게 됐고 한국관에 하도 줄을 많이 서니까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관 입장하기가 한국 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비행기 타면 1시간 반이면 가는데 이거 줄을 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많이 섰으니까 한국관이 아주 인기가 좋았고 상하이 박람회는 앞으로도 이 기록 깨지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7,300만 이거 깨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상하이의 도시 발전에도 엄청난 그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하이가 지금 세계 최장의 지하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803km가 돼요. 그런 지하철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고 상하이가 아무튼 역대 최대의 엑스포를 개최를 했었다. 요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포 명장면 10대 명장면 이렇게 아주 뽑아서 쭉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앞에서 성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1851년 런던 박람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상하이 2010년 박람회까지 쭉 이어지는 5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 엑스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엑스포를 관장하는 기구가 BI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정부 간 기구이기 때문에 조금 결속력이 떨어집니다. FIFA, 월드컵 FIFA라든지 올림픽의 IOC에 비해서는 구속력이라든지 통제력이 좀 떨어져요. 아니, 정부 간 기구면 정부끼리 하니까 더 세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엔을 생각하면 돼요. 유엔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유엔을 톡샵이라 그래요. 뭐냐면 맨날 말만 하지 뭘 제대로 실행을 하고 통제를 가하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인데 똑같아요. BI도 정부가 모였기 때문에 다른 IOC나 FIFA 같은 거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그러나 물론 170개 회원국이 투표를 통해서 총회에서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최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국력을 모아서 또 우리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이 총의를 모아서 확실한 그 의지를 좀 보이면 그만큼 더 여지가 있다. 통제력이 약하고 느슨하다는 거는 또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부산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게 힘을 좀 써볼 여지도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전해주신 오룡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엑스포에 참가했던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었네요. 예, 그 오랜 역사와 그 꾸준한 관심이 꼭 2030년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오룡 작가님 또 앞서 썬킴 작가님 두 분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 성함에서만 느껴지는 기운만 봐도 뭔가 동양과 서양의 만남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따가 두 분 모시고 더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두 편의 강연을 들었으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BG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쿨렐레 피크닉의 남쪽 끝섬이라는 노래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나올 이 노래도 익숙하실 거예요. 네, 하치와 TJ의 장사하자 이 노래도 아실 겁니다. 두 곡 모두 이번에 모실 조태준 씨의 곡인데요. 이분이 요즘 부산에서 조태준과 부산그룹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팀이 보니까 그 멤버 구성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 불가리아, 미국, 뉴질랜드 출신의 멤버들이 부산이라는 도시와 또 음악에 대한 사랑을 공통 분모로 해서 결성한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산 로컬리티와 국제 감각을 동시에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자리가 부산과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주제로 대화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성맞춤으로 조태준과 부산그룹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조태준과 부산그룹의 무대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부산 로컬 밴드 조태준과 부산그룹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일단 따뜻한 곳에 생각나는 남쪽 끝섬이라는 노래 먼저 시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그대와 둘이서 어딘가 남쪽 그 섬에서 쨍쨍한 태양에 불타고 시원한 바람에 춤추고 야자나무 그늘 밑에서 뽀뽀하고 싶소. 소나기가 지나갔으면 무지개색 칵테일 건배 달콤한 그 향에 취하고 라디오 소리에 숨쉬고 그대 허벅지에 엎드려 낮잠 자고 싶소. 얼음 장수 아저씨 안녕. 핑크색 구름 빙글빙글 빛나는 향기의 그대와 예쁜 포즈로 사진 한 컷. 시계가 멈춘 낙원에서 눈을 감고 싶소. 네온 사인들 눈이 부셔 별빛은 보이지도 않네. 도대체 당신 어디서 꿈꾸나요? 난 빌딩 숲 서커스 아비. 언젠가 그대와 둘이서 어딘가 남쪽 그 섬에서 쨍쨍한 태양에 불타고 시원한 바람에 춤추고 야자나무 그늘 밑에서 뽀뽀하고 싶소. 라빠바빠바바바바바 라빠바빠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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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밤바 라보바바봄 스테드 라바밤두 다운 하우스 두두두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그 뉴질랜드, 미국, 불가리아 그리고 되게 외국분 같지만 부산 저도 부산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밴드를 하는데요. 다음 노래로는 저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5명 다 부산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 말로도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부산의 어떤 지역이 좋아서 광안리라는 노래도 만들고 해서 부르고 하는데요. 다음 노래로는 우리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 광안리라는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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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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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광안리 광안리
여는 광안리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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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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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광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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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광안리 네, 감사합니다. 광안리에 가면 항상 힘이 좀 뭔가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기분 안 좋고 이럴 때. 그럴 때 광안리 가가지고 아이고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뭔가 기분이 시원하게 확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집에 갈 때는 조금 템포감이 있는 상태로 조금 환기된 상태로 갈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도 사투리로 된 노래인데요. 좀 와주면 안 되나 라는 노래입니다. 해보겠습니다. 1, 2, 3, 4. 와 그럴 때가 있다이가 밥맛도 없고 그렇다이가 맨날 자다 깨다 한다 아이가 네 나이가 이대로는 좀 아이다이가 딴 거 말고 그냥 네가 좀 와주면 안 되나 내게로 저 사랑을 했던 거 아이가 사랑을 몰랐던 거 아이가 사랑이 단 줄 알았어 아이가 네 나이가 이대로는 좀 아이다 아이가 딴 거 말고 그냥 네가 좀 와주면 안 되나 와도 저 바다 위 반짝이는 윤슬까지도 싹 다 니로만 빈다이가 그라이까 와와와와
이제 올해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내년이 찾아옵니다. 내년이 와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번영이 있으시라고요. 제 노래 중에 장사하자라는 노래 있는데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침마다 이 노래 듣고 시작하는 그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시던데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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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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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그녀만은 이라고 믿고 있었네. 이 몸이 마르고 닳도록 벌어바쳤건만은 어느 날 깨어보니 바람이 부네. 가벼운 내 지갑이 원망스러워.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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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One, two, three, four.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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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엑스포가 꼭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잔 짓이라 해도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보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막걸리 한 병에다 웃음을 실자.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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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장사하자. 자, 지금부터는 엑스포를 위하여 유치하자 요렇게 가까워갖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하자, 유치하자. 자, 갑니다. 자, 다 같이 유치하자, 유치하자, 유치하자. 부산에서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감사합니다. 장사하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태준과 부산 그루브였고요. 다음 할 노래의 제목도 부산 그루브입니다. 네. 부산 그루브가 뭐냐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울에서나 그리고 뭐 아주 전국적으로 부산 뮤지션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면 LA에 LA 메탈이 있듯 시카고에 시카고 브루스 있듯 부산에도 부산 그루브라는 장르가 있으면 어떻겠나 해서 만들어본 이름입니다. 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부산 그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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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그루브. 해운대, 광안리, 이기대, 태종대, 영도, 송도, 기장, 송정, 서면, 남포동, 자갈치, 국제시장, 부대야, 경대야, 동부산은 반송.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LA에는 LA 메탈, 시카고에는 시카고 블루스, 홍대에는 크라이너. 막 그래가
야 부산에는 뭐라 카더라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자 똑같이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서울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부산 사람들 진짜 많다 서울에서 음악하는 부산 사람들 내 말 듣고 전부 맞다 하기다 대구가 상경복까지 다 합하면은 이거 뭐 세알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 내려와가 부산에서 같이 놀자 뭘 하고 노냐면은 부산 그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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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갑니다 요래 그래 요래 그래 요래 그래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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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와우 바람비네 푸른 바다 보면서 꿈을 꾸는 곳 정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푸른 하늘 보면서 나를 보는 곳저 바다 끝까지 함께 가는 곳 푸른 하늘 보면서 꿈을 꾸는 곳 정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푸른 하늘 보면서 나를 보는 곳저 바다 끝까지 함께 있는 곳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태준과 부산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이게 바로 부산의 흥, 부산의 그루브였군요. 이번에 그 2022 카타르 월드컵 그 오프닝 무대, 개막식 오프닝 무대를 BTS의 정국 씨가 했잖아요. 2030년 부산 엑스포의 오프닝 무대는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요, 여러분? 조태준과 부산그룹 팍팍 밀어주시고요. 네, CBS 지식 콘서트 All About 엑스포 부산의 대표 도서관이죠. 사상구 부산도서관 모들락 극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엑스포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귀한 말씀 들려주신 썬킴 작가님, 오룡 작가님을 다시 한번 자리로 모셔서 우리가 2030년 부산의 엑스포를 유치해야만 하는 이유, 또 유치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도 함께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킴, 오룡 작가님 두 분을 앞으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을 다시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일단 엑스포의 도시 부산에 오신 두 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근데 환영은 사실 썬킴 씨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요? 부산 분이시잖아요. 부산이 낳은 슈퍼스타 맞습니다. 부산이 배출한 최고의 아웃풋.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서울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부산 말을 이제 약간 못 쓰게 돼요. 근데 부산에 오면은 본능적으로 이제 부산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김해공항 도착해가지고 택시 타는 순간 네. 바로 나와요. 뭐라고? 부산 도서관 예. 아저씨 부산에선 부산말 쓰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오룡 작가님은 부산 얼마 만에 오셨습니까? 예, 저는 전남 여수에서 왔는데요. 저도 이 엑스포일 관련해서 원래 한 뭐 대여섯 번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자 활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기운을 받고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유익한 대화 두 분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부산에 오니까 그 이정재 씨 뭐 부산이 유치해 뭐 요 포스터도 많이 보고 좀 엑스포 열기를 조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부산 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부산에서 느끼는 것만큼 한참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그 이정재 씨가 뭔가는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뭐를 홍보하시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안타깝게 좀 많으신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전 국민적으로 붐이 한번 불어야 되지 않을까요, 썬킴 씨?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됐고요. 이 조합이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 부산 출신 썬킴 씨, 여수 엑스포 여수 출신 오룡 작가님, 그리고 저는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의 아들 꿈돌이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엑스포를 상징하는 세 도시가 지금 만났다. 예,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의 엑스포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전과 여수 엑스포의 그 역사와 경험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3년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가 있었는데 먼저 저는 오룡 작가님께서 이게 그 엑스포가 두 종류지 않습니까? 등록 엑스포가 있고 인정 엑스포가 있거든요. 요거를 먼저 우리가 알고 이 대화에 들어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게 좀 용어들이 헷갈리거든요. 부산에서는 지금 월드 엑스포라는 말 쓰고 등록은 뭐고 인정은 뭐냐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서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 국제박람회 기구의 공식 용어는 등록 엑스포하고 인정 엑스포예요. 그러니까 등록 엑스포는 0으로 끝나는 해, 5로 끝나는 해 5년마다 열리는 정규 엑스포고 그 사이사이에 열리는 게 이제 인정 엑스포인데 이 말이 조금 딱딱하다 보니까 이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이 등록 엑스포를 월드 엑스포라고 하고 중간중간에 열리는 조금 작은 엑스포를 전문 엑스포라는 말로 이렇게 좀 바꿔서 부르게 됐고 등록 엑스포는 6개월 이 기간도 길고 또 박람회장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인정 엑스포는 3개월 그리고 25만 제곱미터로 이 제한이 돼 있어서 또 주제도 조금 더 한정된 주제로 하게 돼 있고 이래서 아주 규모 차이가 조금 있다. 그거를 우선은 알고 우리가 지금 2030년에 신청하고 있는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다. 월드 엑스포는 곧 등록 엑스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0으로 끝나니까 등록 엑스포고 그렇습니다. 대전과 여수는 32로 끝나니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인정 엑스포. 그래서 뭐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등록 엑스포는 메이저리그고 인정 엑스포는 마이너리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는 안타깝지만 약간 마이너리그였거든요. 지금 부산 분이 지금 여수 대전 사람 모셔놓고 저도 마이너리거다. 저도 본 적은 대전이에요. 갑자기 본 적이 몇 개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등록 엑스포를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죠. 부산 엑스포를.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30년 5월에 열리는 등록 엑스포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기술, 문화, 미래의 합창이라고 하는데요. 184일 동안 열리게 되고 총 200여 개국, 5천만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정말 스케일 큰 말 그대로 등록 엑스포입니다. 근데 썬킴 씨, 네. 우리나라에 수많은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는데 왜 하필 부산일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그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 잠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차이냐면 인정 엑스포는 우리가 지어가지고 관을 유무상 임대를 해줍니다. 뭐 미국이든지 프랑스든지 와라. 근데 등록 엑스포는 너희들이 와서 너희 돈 써가지고 너희가 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앞전에 있었던 그 두바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서 돈을 써서 한국관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그 엑스포가 일단 전 두 가지로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만큼 훌륭한 문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엑스포, 월드 엑스포인데 오사카도 그렇고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에 2010년도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정답은 없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국보 1호, 2호, 3호 개념이 없어졌는데 중국인들 마음속에 가장 큰 국보 뭘 중국의 보물로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그 송나라 때 그린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을 얘기해요.
그 이제 그 남송 시대 때 그 카이펑 그 중국을 대표하는 당시 송나라의 수도였죠. 그 당시에 송나라 수도 그때 처음으로 중국 인구가 1억을 돌파했거든요. 가장 잘 사는 시대. 그때 중국 송나라의 수도를 그린 병풍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상하이 엑스포 때 무려 130m와 10m 높이 700배를 레이저로 쐈어요, 이걸요. 그만큼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문화적으로 이만큼 훌륭한 국가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 엑스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의 도시가 개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부산 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냐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필름 페스티벌, 부산 국제 영화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해외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한국의 문화 캐피탈은 서울이 아니에요.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 우리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부산에서 저는 엑스포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이 우리나라의 문화 수도라고 할 만한 도시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셨고 오룡 작가님 아까 강연에서 BIE 국제 박람회 기구 말씀을 중간중간에 해주셨는데 예. 부산이 국제 박람회 기구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 BI의 핵심 가치가 그 교육, 교류, 혁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유치 신청을 할 때부터 이 부산의 역사성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부산이 이 전쟁 시에 많은 피난민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전쟁 상황에서도 교육을 계속하고 또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부산에서 태동을 해서 이 첨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이런 그 역사성을 많이 반영해서 BI의 핵심 가치와 부산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 전문가시니까 그 부산의 위치 입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력도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부산이 해외에서는 인지도는 떨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해외 나가서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 외의 도시 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설명을 하면 부산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고 해양 관문이고 또 이런 역사성과 경제권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면 부산에 충분히 세계인 누구나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을 홍보할 수가 있고 또 돋보이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썬킴 씨, 부산이 내건 이번 엑스포 슬로건은 뭔지 또 부산이 오랫동안 어떻게 준비해 오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우리 또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엑스포를 개최 뭐 인정 엑스포도 그렇고 등록 엑스포도 그렇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접근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전이 당시에 93년도에 이제 물론 인정 엑스포지만 대전이 선정된 이유가 일단은 보통 그 수도에서 엑스포를 여는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물고 서울에서 뭐라고 할까 하루 거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딜까 해서 선정이 된 게 대전이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물론 국제선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에서 왔을 경우에는 일단 인천 통해 가지고 KTX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이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일단은 가덕도에 국제공항을 신설해 가지고 바로 전 세계에서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을 만들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덕도 공항이 엑스포 전에 이제 신설이 된다면 훨씬 더 수용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룡 작가님 이 부분도 한번 짚고 싶어요. 부산이 사실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개최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아시안 게임, 또 월드컵, 아펙 정상회의, 대형 국제 행사를 개최한 경험 이것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뭐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이 이런 큰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라는 그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제적으로도 아마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부산에 참여를 하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서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이 부산 엑스포에 참여해서 전시관을 자기들 돈 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기들 돈 내서 이렇게 차렸을 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부산 말고 다른 데하는 뭐 사우디나 다른 데하는 또 어떻겠느냐. 이걸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산이 지정학적으로 이 태평양의 관문 도시고 부울경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경제권의 핵심에 있는 도시에서 여러분들 나라들이 와서 전시회를 하고 박람회를 하면은 이것이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과 또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간에 작가님이 사우디 언급을 중간에 하셨는데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30년 월드 엑스포를 노리는 도시는 아쉽게도 부산시만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산, 이렇게 총 5개 도시가 경쟁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썬킴 작가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이탈리아는 뭐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고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엑스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경쟁 도시가 딱 2도시예요. 부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인데 이건 설이에요, 설. 그런 그 얘기들이 돌았는데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네. 여러분 카타르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카타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오른쪽으로 뽁 튀어나와 있는 경기도 크기의 조그마한 소국이에요. 둘 다 같은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데도 굉장히 서로 싫어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그래서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하자 사우디가 피파에 엄청 압력을 넣었어요. 카타르 월드컵 취소하라고. 근데 결국은 지금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하마드 빈 살만,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왔던 그 왕세자죠. 왕세자가 격분을 한 거예요 지금. 사우디 왕세자. 사우디 왕세자가요. 그래? 너희들 카타르가 그럼 월드컵을 강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일머니 팍팍 풀어가지고 우리는 엑스포 개최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설이에요, 설. 증명된 건 없지만 요번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러 가지 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네옴시티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인공도시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삼성, 현대, SK가 다 지금 참가를 하겠다고 신청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 다 와라. 너희들이 네옴시티 건설을 해라. 대신 but however 그 대신에 부산 엑스포 포기하고 리야드에게 개최권을 달라라고 딜을 했다는 설도 있는데 뭐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는 오일머니 파워가 좀 세긴 세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단 리야드 손을 들어줬어요. 오일머니 파워죠. 예. 썰이긴 하지만 썰이죠. 사우디는 굉장히 진심이다 엑스포에. 이 정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 예. 작가님 엑스포 전문가시니까 네.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듣기로는 사우디 이기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는데요. 예. 글쎄요, 그 지금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이 유치를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우리가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 역학관계에 대해서 뭐 일일이 따져서 거기에 뭐 우리가 대응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유치 기간 동안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상하이 엑스포가 유치 기간 1,300일과 그다음에 준비 기간, 엑스포를 준비하는 기간 7년 2,700일, 그리고 엑스포를 개최했던 184일을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그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체제로 일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바로 이 1,300일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또 강조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산에게도 자산이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썬킴 작가님, 그렇다면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대항마성 카드 뭐가 있을까요? 다이너마이트.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저번에도 봐봐요.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음원 요것만 딱 들으면 이게 썬킴인지 RM인지 구별이 안 가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아니 근데 아니 그쪽은 그 빈살만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2,470조 달러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만큼 수의 전 세계 아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미로 K컬처로 우리는 승부할 수 있다. K컬처로 어차피 네. 엑스포는 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문화로 우리가 밀면 승산이 있다고 좀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록 엑스포는 그 연도 끝자리가 05로 끝나는 해에 열리는 엑스포다라고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은 2025년이잖아요. 2025년 등록 엑스포는 바로 옆 나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룡 작가님, 근데 오사카는 이미 1970년에 아시아 최초로 박람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본이 이제 도쿄 올림픽과 오사카 박람회를 통해서 엑스포를 통해서 바로 이 패전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우뚝 섰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진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성공 공식을, 그 성공 세트를 다시 한번 50년 반세기 만에 다시 한번 가져와서 도쿄 올림픽과 오사카 엑스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쿄올림픽은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어렵게 치렀고 오사카는 정말 지금 총력을 다해서 지금 오사카 앞바다에 있는 유메시마라는 그 인공섬에다 하는데 인공섬에다가 엑스포 박람회장 건설하는 거는 뭐 세계 최초의 예고 이 인공섬이 3개가 있는데 오사카 앞바다에 그 앞에 뭐 옆 섬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좀 유치돼 있고 이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올 재팬이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올 재팬 체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70년 오사카에서 박람회 개최했을 때 만박 세대라는 그 단어가 생겼다고 하던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한 60대 된 사람들, 저가 사실은 만박 세대쯤 되는 이제 세대인데 만박이 무슨 뜻인가요? 만박이 만국 박람회해서 그걸 줄인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 만국 박람회를 줄여서 만박이 됐고 중국 사람들은 세계 박람회를 줄여가지고 세박이라 그래요. 스보라고 하는데 예. 그 일본은 만바쿠라고 하고 중국은 스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요게 중국식 말, 일본식 말 한자어 대신에 세계 박람회라는 말을 공식 용어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박 세대라는 건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오사카 박람회를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거기서 뭔가 꿈을 얻은 그런 세대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2002년에 노벨 화학상 받은 나나카 고이치라는 화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새로운 만박 세대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또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2개 세트로 얘기를 해요. 올림픽과 세계 엑스포를 2개를 동시에 치러야지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4년 도쿄올림픽과 70년 오사카 박람회 딱 세트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딱 세트로 묶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88 올림픽을 치렀는데 등록 엑스포는 아직 안 열렸어요. 그 대전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노태우 정부에서 우리도 세트로 하나 열자 해가지고 노태우 정부가 88 올림픽 성공시킨 다음에 엑스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단 인정 엑스포를 연 거거든요.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인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이번에 이제 오사카 등록 엑스포를 열지 않습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너희 한국이 과연 등록 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유치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다. 할 것이에요 진짜. 야, 확실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꼭 그렇게 되길 네. 예, 저도 마음을 보태보겠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 하면은 그 위상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뭐 다른 3대 국제 행사 중 이제 나머지 2개에 비해서는 좀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우리가 평소에도 즐길 거리 자체가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더 이상 엑스포가 어떤 첨단 문물을 과시하는 그런 경쟁의 장의 성격에서 좀 이제 바뀐 감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요, 작가님. 그 이번 슬로건 주제를 보니까 뭐 평화, 번영, 미래, 뭐 대전환 좋은 단어이긴 한데 너무 좀 개념이 두루뭉술한 느낌 아닙니까? 왜 네, 이렇게 좀 막연하게 들리고 추상적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은 현대 엑스포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인류의 공통 과제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현대 엑스포의 특징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이 엑스포와 같이 이제 세계 3대 대표적인 그 대형 국제 행사로 이렇게 치는데 사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열리는 스포츠 행사라서 아주 세계적인 집중도가 뭐 굉장히 높은 거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중계권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이 좀 다른 거고 이 엑스포는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집중적인 관심도보다는 어떤 산업의 성장 엔진이 되는 역할 또 그 국가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지도를 올리는 그런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고 중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 2010년에 잇따라서 이제 올림픽과 엑스포를 치렀는데 그때 분석하기로는 경제 유발 효과만으로 볼 때는 경제 유발 효과는 엑스포가 올림픽보다 3.5배 정도 됐었다. 이렇게 중국에서 뭐 추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더 장기적으로 더 이어지기도 하고 경제 효과도 오히려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엑스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30년에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 엑스포이고요. 세계 12번째로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고, 아울러 올림픽 월드컵 등록 엑스포를 함께 개최한 경험이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2030년에 부산이 유치를 하게 된다면 썬킴 씨, 우리 부산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부로 정말 느낄 수 있는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부산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 그거에서 돈이 벌려? 그러니까 총 그 기대 수익이 47조 원이라고 해요. 47조 원이라고 하고 또 이 아까 평화, 인류 너무 애매한 그런 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인트가 전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88 올림픽을 유치했던 그 가장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물론 그때 이제 뭐 나고야가 너무 경쟁 도시가 너무 이제 힘을 안 썼던 것도 있지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또 정주영 현대 회장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분단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치러야지 정말 평화의 체전이 되지 않을까,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 물론 3수를 했지만 우리가 평창이 3번 도전 끝에 우리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이유도 바로 휴전선 앞이잖아요. 여기서 평화의 제전을 열어야지 정말 올림픽 전심과 부합을 한다 이거고, 엑스포도 정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나라에서 정말 문화와 예술과 평화와 인류의 축제인 엑스포를 우리가 열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전 굉장히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군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오늘 강연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또 현장에 찾아와 주신 분들의 질문을 좀 즉석에서 두 분께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용님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 김지용님 혹시 현장에 와 계신가요? 뒤에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대신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된다면 서포터즈로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 엑스포에서 개최지 지역민들의 역할이 빛난 순간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활약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예, 뭐 엑스포뿐 아니라 이런 대형 국제 행사에서는 서포터스라는 게, 자원봉사라는 게 필수 불가결한 아주 귀한 존재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수에서 2012년에 여수 엑스포 때 보니까 그 서포터스들 많이 있었고 또 여수 시민들이 엑스포 자체를 굉장히 많이 즐겼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 타고 가서 할 수 있는 세계 여행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먹을 것들을 또 파는 데들이 각국의 음식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한 번씩 가가지고 한 50개국 음식 먹어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해서 자원봉사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시민들이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이 함께 발로 뛰고 또 마음으로 같이 응원을 보태는 게 그 유치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조미령님 혹시 현장에 와 계신가요? 저기 뒤에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이분께서는 갑자기 좀 교육 상담을 썬킴 씨한테 예, 네. 일단 들어온 질문이니까 썬킴 씨 아이가 고3인데 어떻게 하면 한국사 세계사 점수를 올릴 수 있나요? 라고. 근데 그걸 알면 제가 지금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고 있겠죠. 근데 농담이고 고3 학생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역사, 특히 뭐 한국사든지 세계사든지 역사를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는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연도수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데 솔직히 연도수와 사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뭐 우리 정치도 그렇고 사회 좋던 나쁘던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일들을 우리가 시사라고 해요. 과거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이에요. 인간들의 삶, 인생 스토리들이거든요. 그거를 알맹이만 싹 빼버리고 연도수와 사람 이름만 외우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연도와 사람 넘어서 당시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데 웃고 어떤 데 울고 어떻게 사람이 살았나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스토리가 재밌어져요. 그리고 특히 빙의가 한번 돼보세요. 빙의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광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했다. 다음 중 대동법을 실시한 왕은 1번 광해군, 2번 영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때 광해군은 대동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여러분들이 광해군이 한번 돼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피부로 와닿아요. 부산 CBS에서 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역사 속에 들어가 봐라. 역사 속에 들어가 봐라. 한 몸이더라. 제가 그 만회한 의미로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아까 지역사회 참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도우미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그게 93년도 대전 엑스포에서 공식적으로 첫 공모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무슨 뭐 영어로 뭐 어시스턴트 뭐 할까 하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손 우리말 한번 우리가 공모를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그때 공모에서 당첨된 표현이 도움이란 표현이에요. 아, 이번에도 뭐 새로운 그런 참신한 단어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갈치 아지매? 자갈치아지매. 자갈치아지매. 예,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하고요. 질문을 하나만 더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은영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오룡 작가님께 약간 좀 날카로운 질문 같아요. 아니 이게 그렇게 엑스포가 좋은 기회인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그럼 왜 유치를 안 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물론 엑스포는 이 도시가 하는 거지만 또 이게 국가 행사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들의 최근의 엑스포들을 쭉 보면 이 엑스포가 수도에서 열리는 것보다는 그 제2의 도시, 경제 수도, 또 해양 관문 도시 이런 데서 열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나 오사카나 밀라노나 다 이 수도가 아니죠. 이런 데들이 훨씬 더 경제적인 어떤 그 탄력을 받는 이러한 의미로 경제 수도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고, 우리 부산이 최근에 제가 새로 나온 광고인 것 같은데 월드 엑스포가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 부산 이렇게 카페가 뽑아져 있는데 전 정말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부산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인천도 하겠지만 앞으로 인천이 하기 전에 빨리 부산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부산만큼 준비되고 적합한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마치면서 끝으로 두 분께서 덕담처럼 말이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당부의 이야기 한 말씀씩 해주시면 썬킴 씨부터.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아까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안타깝지만 부산 엑스포가 부산 이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이 직접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제 유치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룡 작가님께서도. 예, 지금 유치가 한참이고 거의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도가 다 나왔는데 프레젠테이션이랑 현지 실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 평가단들이 내년 4월 말에 부산에 와서 돌아보고 하는데 여수 엑스포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어요. 그때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시민사회의 호응 또 지지 뭐 이런 것들인데 여수에서 사실 굉장히 사람 많이 동원해가지고 이 평가단들이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도는 그런 투어도 있었는데 시민들이 전부 바닷가에 서가지고 깃발을 흔들고 뭐 이런 약간 좀 옛날식 같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도 다 연출해서 근데 실제로 그걸 받는 사람들은 엄청 감동합니다. 감동하는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이 과정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300일의 이 유치 기간의 과정도 이 도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유치가 돼서 2700일 동안에 다시 이 도시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유치 과정 동안에 시민들이 하나의 마음을 뜻을 모은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썬킴, 오룡 작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3년 대전 엑스포를 찾은 약 1,400만 명의 관람객 중에 절반 정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꿈돌이 세대라 불린 이 학생들은 한비탑, 우주탐험관 등을 둘러보면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또 각자만의 꿈을 키워나가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효과, 국위 선양 이런 목적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한 추억 이상의 어떤 꿈꿀거리, 생각할 거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산 엑스포의 도전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부산의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부산이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함께 이뤄갑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한데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아봤습니다. CBS 질식 콘서트 All About 엑스포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회의 CBS 아나운서 이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